네, 성완종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라고 일반적으로 하면 보통 이 정권 정체를 흔들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만은 우리는 매 정권마다 여지없이 각종 게이트를 겪어왔습니다. 네, 매번 똑같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장원재 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교수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게이트에 대한 개념, 사전적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예, 그 게이트가 문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 게이트 빌딩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도청 장치로 인해서 사실 그거보다는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이제 시켜서 그때 워터 게이트라고 이제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요약하면 정부나 정치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패 의혹 사건, 네. 즉 대형 정치 권력 부패 스캔들을 네. 우리가 게이트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성완종 게이트로 불릴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과 의혹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가능성인데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게이트가 될 수도 있죠. 네. 뭐 역대 정권 게이트 한번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네. 보면은 그 김영삼 정권 같은 경우에도 정권 초에 보면은 하나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게이트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권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문미나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게이트라고 불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실제로 보면은 김대중 정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정현준, 이용호 게이트라든가 최규선 게이트 그런 것들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도 2003년 초기에 SK 비자금으로 불거졌던 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 대통령 청와대 총무비서관인 최도수 씨를 비롯해서 그때 있었던 어떤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감방에 갔던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가 있었죠. 한마디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배후에서 뒤를 봐주던 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던 그것이 문제가 돼서 뚜껑을 열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역풍이 됐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번 정권도 그 사실은 최초로 이번 그 박근혜 정부로서 초대형 어떤 그런 전 정권의 어떤 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기존에처럼 이른바 부메랑이 돼서 시작도 하기 전에 오히려 자기 목을 칼이 들어왔는 그런 것이라서 아마 그 권력의 어떤 그 일반적인 패턴을 또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국민들의 또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영삼 정부에 있어서 환보 사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각 정권마다 이런 게이트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궁금해지는 게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왜 한국 정치인은 이런 거대한 부패 스캔들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공통적인 그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위 말해서 그 정경유착의 부패 구조망이 흔들리지 않고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그대로 터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유력 정치인에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혈연, 지연, 학연, 소위 그 이른바 연결망을 통해서 일정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청탁. 그러면 분명히 그 대가적인 이득이 옵니다. 예를 들면 뭐 인허가 관리에서 혜택이라든가 또는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 선별적인 혜택이 반드시 대가성으로 돌아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단 통하는구나.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악이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문화 자체가 공고히 되어 있고 또 그 정치인의 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를테면 그 고비용이 수반되는 선거 구조 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악어와 악어새의 그야말로 공생의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반복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전 박연차 게이트하고 성완종 게이트를 비교하는 사람이 많은데 박연차 씨는 그냥 기업인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성완종 씨는 본인이 직접 주연 배우가 되기를 그랬죠. 네. 꿈꿨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게이트가 자꾸 터지는 게 공적 기구와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관계망이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네트워크, 사적인 기구를 통해서 뭐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적인 조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면은 급행료가 됩니다. 이 급행료를 누가 왜 어떻게 지불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네.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업인으로 돌아갔고 네. 성완종 회장은 기업을 넘어서는 뭔가 다른 꿈을 꾸시면서 이 스텝이 좀 꼬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박연차 게이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성완종 씨와 그 박연차 씨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초등학교 학력, 하기는 박연차 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이분은 네. 초등학교까지 졸업조차도 못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적 수완을 정말 열심히 네. 일을 했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런 과정에서 자수성가형 기업이고 또 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마당발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점도 그렇고 실제로 그 박연차 게이트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하루 저녁에 식사비가 280만 원이다. 뭐 이런 네. 얘기가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이번에도 보면은 이 시내에 있는 유명 음식점 얘기가 줄줄이 나오는데 아마 거기에도 그 정도 적지 않은 돈을 썼을 건데 박연차 씨가 그렇게 무너졌던 것을 아마 성완종 씨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돈은 있지만 정치적 권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양수 겸장을 하려다가 그 과정에 단순히 경제력으로 해서 정당하게 갔으면 모르겠는데 그중에서 인맥 거기에 돈이 개입하면서 이 뒤탈이 났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기를 네. 분산복합체라 한다고 네. 하면은 우리나라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경복합체로서의 어떤 핵심은 비리, 주고받는 과정에 이 비리가 한마디로 그 부패, 이 문제가 이 그 모든 어떤 게이트의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마당발이고 네. 뭐 청탁을 하고 이것은 공통점인 것 같은데 이 두 게이트,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이제 그 성완종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정경유착 인물이죠. 네. 왜냐하면 그 정치인이자 이제 그 기업인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일반적인 기업인들은 소위 말해서 그 최종 그 부패의 구원자를 브로커를 통해서 중간 연락책, 중간 예를 들면 정치 공무원을 통해서 연결하는데 이분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일정한 유형 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의 그 지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정무위 소속을 하면서 네. 예를 들면 그 금감위에 대해서 이를테면 여러 형태의 공정치 않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본인이 직접 했단 말이죠. 네. 하지만 이제 그 박연차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제3자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네. 바꿔 얘기하면 이제 정경유착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 성완종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개인이 바로 정치인과 기업인을 그대로 함께 갖고 있는 그래서 중간에 거치는 작업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또 차별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네. 평가도 가능하다 보입니다. 결국 뭐 정경유착이 결국 부패 스캔들을 만드는 원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동안에 정경유착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또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각종 게이트에서 대기업 이름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대기업은 이런 데서부터 관여되지 않은 것인지 또 이런 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대기업이 관여되지 않았다기보다는 네. 대기업은 세련되게 일처리를 하니까 네, 그것이 수면 위로 잘 떠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 때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각종 게이트 문제의 최초 시발점이 SK 그룹의 비자금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안 보면은 뭐 SK뿐만 아니고 삼성이든 현대든 대기업이 사실 굉장히 정경유착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네. 그와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이제 교수님 적절히 지적했듯이 상당 부분 세련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것들은 마크로 빠져가 있던 것이죠. 네. 지금 얘기하시는 이 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연차 씨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OEM 생산을 하면서 재계 순위 한 600위 정도로 네. 물론 뭐 낮은 그 어떤 그건 아닙니다만 600위 정도였던 그 기업 같은 경우에고 지금 그 경남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마 도급 순위가 한 20여 위 수준이 됐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알짜 기업인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키워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치권의 줄을 더 요청했던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과 또 이 경제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딱 일치했던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과연 지금 드러난 이 회사만 그런 것인지 국민들의 눈초리는 결국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 이 정도면은 대기업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의 어떤 수사가 과연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그냥 기획에서 끝날 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제대로 해서 더 큰 어떤 거악을 찾아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한보비리 보면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가 이제 집중 타겟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김현철 씨는 한보와 관계가 없는 걸로 드러나고 후속 사유는 정치자금에 대한 조세 포탈. 네, 맞습니다. 정치자금 받은 걸 신고 안 했다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들 한 30-40명이 줄소환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박연차 게이트도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서거하면서 끝을 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 수사팀이 귀인을 기다립니다라고 광고할 정도인데 어떻게 제대로 갈 것 같습니까? 귀인을 기다린다는 거는 이제 과학 수사로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뭔가 정보를 갖고 있는 핵심 인사의 출현을 기다린다는 건데요. 아까 워터게이트 사건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딥스로트, 목구멍 깊숙이라는 암호명을 지닌 귀인이 나와서 이 사건이 전모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딥스로트는 나중에 이제 도색 영화의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피차 간에 만족을 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럴 때는 누군가가 폭로를 하고 싶고 이걸 수면 위에 드러내고 싶고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귀인의 출현 가능성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떤 범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과학 수사 중에서 물적 증거가 일단 현출이 되면 종결하는 것은 사실 인적 증거, 구술 증거라고 하는데요. 그거 이제 말로 하는 이제 증거죠. 그것이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귀인의 말을 이제 그 기다리는 활용 점정을 찍기 위해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대부분의 그 범죄 사건도 우리 공식 통계에 그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 같은 경우도 실제의 공식 통계에 잡히는 것은 10%가 안 된다는 거죠. 약 9% 정도에 이제 불과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른바 뭐 기업 비리라든가 기업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도 내부 고발자나 일정한 뭐 스캔들, 뭐 부패 스캔들, 또 자살 리스트 이런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뭐 놀라울 만한 이제 일은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숨기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은닉의 침묵의 코드가 서로 간에 사실 상호 합의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아니고서는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그 같은 그 한계점이 있고요. 또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도 겉으로 형식만 제도가 있지 그 안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숨기려고 하니까 말이죠. 지금 보니까 뭐 기업과 관련된 것에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사회 제도가 있고 사회 이사 제도가 있어도 사회 이사 제도도 결국은 경영권자의 입맛에 맞는 식의 뭐 거수기 역할, 오히려 정치 권력의 연결고리를 찾는 소위 말해서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면 암만 제도가 있어도 그것도 문제고요. 또 그 예를 들면 바깥 외부 감사 제도가 있어도 사실은 이 외부 감사 제도도 이를테면 오피니언 샤핑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소위 말해서 경영자의 이익과 그 회사의 비밀을 해주지 않는 그 같은 외부 그 회계 감사를 찾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제도가 다 있지만 서로 간에 이것을 은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진 경우는 극한 리스트라든가 자살 뭐 이런 유서가 아니고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나.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검찰 수사로 밝혀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귀인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그 증인은 불기에 객이 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실무를 해보다 보면은 어떤 핵심적인 증인이나 이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나랑 관계없고 이 사람이 다 했다라고 해서 망자의 모든 책임을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불거진 게 뭡니까? 보면은 회사의 돈을 250억 가량 횡령을 했다. 지금 보면은 오히려 2002년부터 2006년, 2008년까지 재무 담당자로 있었던 분은 이 지금 문제된 것 250억 이외에 다른 것까지도 횡령이 돼 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결국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의 잣대를 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둔 사람들이 줄줄이 형법상의 형법이나 배임으로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어떤 본인들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진실을 아는 대로 가감할 것 없이 아는 대로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밝힐 것인지, 왜냐하면 그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데 조력했다는 죄를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식으로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상당 부분 면제해 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오는지, 그와 같은 어떤 검찰의 테크닉이 귀인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의 어떤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둠의 거래도 경제학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이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몰아주고 다른 사람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논리가 네. 작동을 하겠죠. 그런데 희생양이 모든 희생을 짊어졌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진실을 더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는 왜 범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깎아주는 홀리 바게닝 네. 제도가 바게닝,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게 도입을 되고 있지는 공식적으로는 않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네. 네, 사실상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리고 법적으로는 또- 불가능한 그것도 제도입니다. 검찰이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꾸로 예컨대 형님 제가 볼 테니까 이것 좀 봐주이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진 않고 그렇게 네.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검사는 형법적으로 독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검찰이 귀인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수사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국민들 생각에는 이미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완구 총리와 뭐 며칠 날 만났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미 국민들은 다 유죄가 확정된 듯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더 부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제 그런 그 표현처럼 네. 지금 3천만 원을 받았건 안 받았건 또는 이제 뭐 동선을 확보해서 독대를 했건 안 했건 이제 그보다는 우리나라 일국의 국무총리가 왜 거짓말 총리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적으로 자존심도 상한 것 같고 다른 국가 정책을 과연 이게 따라야 하는가에 있어서 정책의 그 정당성 이른바 그 자발적 수능을 확보하는데도 이제 많이 그 저항감이 있는 이와 같은 이제 형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내임덕이라고 하는 오리가 이제 뭐 발을 절룩거리는 것이 아니고 피를 철철 흘리는 블러드 덕 이것을 더 나가서 아예 오리가 죽어버리는 데드덕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진화 발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당을 포함한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일정한 단호한 뭐 조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심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와 같은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장 듭니다. 권사님, 지금 우리 이완구 총리가 지난주 내 이제 공경에 몰렸는데 네. 사건은 단순합니다. 3천만 원을 줬느냐 받았냐. 어찌 보면 뭐 시청자분들 저한테 짜증내실 수도 있겠지만 정치 관행으로 봤을 때 네. 3천만 원이 뭐 엄청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렇죠. 여태까지 관행을 거기다가 기준으로 이제 하자면. 충청남도 같이 있는 대기업 회장이 뭐 이렇게 쓰라고 만약에 줬다면 네. 그러면 그 3천만 원 정도 만났다 안 만났다를 가지고 이렇게 이완구 총리가 정치적으로 몰리게 된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건 굉장히 뭐 제가 알기 어려운 네.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캐릭터는 뭐 어떻습니까? 이완구 총리의 캐릭터 저는 일면식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공직 생활을 굉장히 잘해 오신 면이 있는 반면에 나름대로 지나치게 엄격하다 이런 또 세평이 있는 걸로 봐서 좀 사람에 따라서 엇갈리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네, 사실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네. 합니다. 네, 사실 네. 지난번 이제 사실 총리가 된 지가 아직 채 2달이 아직 안 됐을 네, 겁니다. 네. 아마 오늘 내일이 아마 60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이제 인사청문회 때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선제적으로 마치 30년 전에 있던 엑스레이 사진까지도 할 만큼 사실 공직에 이제 우리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에 본인의 어떤 그때는 목표가 치안본부장 한마디로 경찰청장이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국회로 온 다음에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분의 기본적인 목표가 국무총리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의 어떤 주변을 잘 정리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비용 저효율 어떤 정치 구조 속에서 특히 재보선하는 과정에서 아마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의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하나하나 증거가 나올 때마다 말을 조금씩 바꾸는 것에서 국민들은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한마디로. 네. 국민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국무총리는 정말 좀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문회 때 보면 대한민국은 공직자들에게 마치 성직자에 준하는 도덕 수준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일단 임명된 뒤에는 어느 정도 관행이라 그러면은 다 용인해 주는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말이 계속 바뀐다. 요게 이제 심정적으로 네. 국민들에게 뭔가 좀 석연치 않다는 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누구랑 사진 찍혔다. 정치인이 만나는 사람이 수백 명인데 그 일일이 기억 못 합니다. 네.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어떤 증거가 나왔을 때 이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데 사실은 이런 거였다. 그 해명이 선제적인 게 아니라 항상 뒤따라가는 식으로 됐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제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저건 아닌데 하는 약간은 좀 석연치 않다는 이런 느낌을 주는 우리 거예요. 법조인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네. 법조인들은 가는 비, 있을 비에 옷이 젖는다라고 하는데요. 진술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어떤 형사 피의자가 의뢰인이었다고 하면은 변호사로서 조언해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진술이 일관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그것에 대한 신빙성이 가는데 지금은 뭐 이른바 그 우리 성완종 리스트의 8인방이라고 하듯이 이건 그 진술 번복 8종 세트가 있다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증거가 나오면 바뀌는 것에서 네. 결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법조인 눈높이도 아니고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뭐 앞에서 정치인이 수백 명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정치인만큼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고 만나는 사람을 잘 기억하는 그렇죠. 분들도 업적으로 봐서 가장 정치인들이 잘 기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비난이 선택적으로만 왜 기억을 하시느냐 뭐 이렇게 그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이완구 총리께서 본인의 그 무결성,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완벽주의적 성향이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일정한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 매체가 상당히 그 다양화되고 아주 정교화되고 변했기 때문에 불과 이제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네. 통해서 그 반대되는 사실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 이완구 총리 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정치적 수사로서 일정한 문제가 넘어갔지만 이제는 이제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바로 뭐 10년 전의 사진 또 녹음 이것이 바로 말씀하신 지 뭐 3시간, 4시간 만에 나오다 보니까 국민이 받는 불신의 폭은 더 증폭 확대되는 이와 같은 지금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네. 확실히 네. 확인된 게 있습니다. 기억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편집이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참 게이트 없는 정권 네. 국민들이 꿈만 꿔야 됩니까? 뭐 현실화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정치 자금이라는 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음성적으로 급행료를 내고라도 자기의 생각이나 이익을 빨리 추구하려는 세력은 늘 존재해 왔고 사회 전체가 투명해지기 전까지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일소되기 어려울 겁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성완종 게이트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도덕 수준이 모르는 사이에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까지는 관행으로 다 용인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범죄로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사자들은 조금 황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들만 해도 사석에서는 다 형님 동생 합니다. 그리고 박성원 앵커와 저도 네.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가장 공적인 영역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만연하고 있는데 없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 정치 자금에 매달리는 이유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 때문인데요. 결국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우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그 지난 몇 년 전 그 이른바 오세훈법이란 것으로 네. 해서 어떻게 보면 지구당 없애고 또 정치 자금 줄인 그것을 했었는데 돈은 사실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을 계속 이렇게 목을 잘려 나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렇다고 하면은 좀 현실화해 줄 필요도 사실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좀 정치자금법에 있어서 약간 그 폭을 조금 넓혀주는 그런 네. 제도 장치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자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이 스캔들 없는 정치를 좀 만들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정치자금의 투명성도 또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